2022년 2월 25일 단 90초 만에 5명의 베테랑 다이버가 거대한 해저 파이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경 76cm, 길이 약 365m의 송유관 내부는 순식간에 거대한 진공 통로로 변했고 사람과 잔비, 바닷물까지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작업에 투입된 다이버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위험을 예감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은 한 대의 고프로 카메라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살아 돌아와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Nobody was making out them to rescue me.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2022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발생한 파리아 다이빙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포인트 아피에를 위치한 석유 하역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 하역한 원유를 정유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한 해저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파이프는 직경 76cm의 U자형 배관이었습니다. 당시 이 파이프는 사용을 멈춘 상태였지만 언제든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작업을 맡은 사람들은 LMCS 소속 잠수팀 5명, 파이절 크루반, 카지말리 주니어, 리시 나가사르, 유스프 헨리, 그리고 크리스토퍼 부드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파이프 내부에 설치된 장비를 제거하는 비교적 익숙한 유지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은 다이빙벨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물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해저에 설치된 이 구조물은 내부를 공기로 채워 바닷물을 밀어내고 다이버들이 장비를 벗은 채 작업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작업실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작업을 수없이 수행해온 베테랑들이었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파이프 내부에는 오염을 막기 위해 팽창식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플러그는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다이버들은 플러그를 분리하기 위해 밸브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렌치는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이빙벨 내부의 고압 공기와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균형을 잃으며 엄청난 압력 차이가 발생했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바닷물이 작업 공간으로 폭발하듯 밀려들었습니다. 안전했던 작업실은 순식간에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고 5명의 다이버는 장비와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파이프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바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5명의 다이버들이 직경 76cm,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는 좁은 송유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한 압력에 떠밀려 약 90초 동안 파이프 내부를 휩쓸려온 끝에 다행히도 파이프 중간에 형성된 작은 에어포켓에 멈춰선 것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아니었다면 5명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파이프 안은 기름 찌꺼기와 바닷물이 뒤섞여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강한 압력에 몸은 곳곳이 부러지거나 찢어졌고 귀에서는 계속 이명이 울렸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크리스토퍼 부드람의 훗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할 때마다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5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살아있는지 확인했고 어떻게든 파이프 밖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빨려 들어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머리부터 빨려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다른 동료들은 발부터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다수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부상이 적었던 크리스토퍼가 맨 앞에 섰고 뒤에 있던 동료들이 서로 몸을 붙잡아 하나의 긴 사슬처럼 연결됐습니다.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 안은 상상 이상으로 좁았습니다. 몸을 겨우 비틀어 한 뼘씩 움직여야 했고 벽에는 끈적한 기름이 두껍게 묻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름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부러진 뼈와 상처는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적처럼 버려진 산소통 2개를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파이프 안의 공기를 오래 마시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모두에게 산소를 조금씩 나눠 쓰자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산소통은 5사람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는 먼저 앞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장 두려운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앞쪽 파이프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산소통은 단 2개.
5명이 모두 그 구간을 통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토퍼는 평생 잊지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는 혼자 밖으로 나가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료들 역시 그것만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크리스토퍼에게 맡겼고 산소통 하나를 건네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서로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수차례 물에 잠긴 구간을 헤엄쳐 지나며 끝없이 이어지는 파이프를 기어나갔습니다. 산소는 거의 바닥나 있었고 앞에 있는 것이 출구인지 막다른 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이프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파이프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그는 곧바로 구조대에게 안에 아직 4명이 살아있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구조 인력이 긴급히 소집됐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곧바로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파이프 안에는 원유와 바닷물이 뒤섞여 있었고 내부 압력도 완전히 안정됐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압력이 변한다면 구조대까지 같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먼저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프 외벽을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도 같은 박자가 들려왔습니다. 4사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망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부디 이 작은 신호가 무사히 구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있는 이야기와 진실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이프 안의 공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켓은 점점 줄어들었고 산소는 계속 소모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졌고 기름에서 발생한 유해 가스까지 내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구조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구조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구조대는 파이프를 개방해 4명의 다이버를 차례로 수습했습니다. 부검 결과 정확한 사망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가 사고 이후 상당 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실은 사고 자체보다 구조 실패에 대한 논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는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작업 절차와 구조 대응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압력차 델타 P였습니다. 파이프 내부와 다이링 벨 사이에 형성된 압력 차이가 순식간에 거대한 흡입력을 만들었고 5명의 다이버를 한꺼번에 파이프 안으로 빨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보고서는 단순히 압력차만을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작업 계획, 비상 상황을 대비한 구조 절차의 부재, 그리고 사고 직후 신속한 구조 결정을 내리지 못한 대응까지 여러 관리상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비극을 키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자연재해도 예측할 수 없는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5명의 다이버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1명. 크리스토퍼 부드람은 이후 인터뷰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파이프 속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뒤 구조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파리아 다이빙 사고는 지금도 산업잠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위험한 것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지만 구조를 결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던 인간의 판단이 가장 위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verything inside me hope when our rescue was going on. I feel like